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꼭 놓치지 않고 체크해 봐야 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 드립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의 속을 썩여왔었던 코스닥이 이달 들어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숨고르기 나서는 듯 하다가 지금 소폭의 상승으로 좀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좋을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현재는 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래 너무 비장식적이었잖아요. 네. 삼전 닉스에 너무 쏠렸고 레버리지 쏠렸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까지 많이 밀렸었던 그 과정이 빅2가 좀 쉬면서 정상화가 완만하게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ETF 쏠림에 대한 부작용이 완화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한두 달 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결국은 삼전 닉스를 굉장히 많이 사셨던 분들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또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손실이 나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코스닥을 좀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겼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상승장의 또 특징적인 점이라고 하면 ETF를 통해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의 급부도 생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려면 ETF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사는 건데 ETF에 코스닥 종목들도 사실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기계적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의 되돌림의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좀 약화가 되니까 낙폭과대주를 주목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이렇게 높은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물론 지금 이런 의문들은 많이 해소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은 못하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삼전 닉스가 아주 시원하게 반등하지는 못하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오지만 하이닉스는 아직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 반도체 말고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봐볼까? 네, 이런 수급들도 코스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소외가 심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지수의 왜곡 현상이 좀 장기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시총 절반이 반도체 빅2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타 섹터가 반등해도 빅2가 올라가지 못하면 코스피가 못 올라오죠. 실제로 요즘에 보면 코스닥이 지수로는 훨씬 좋죠. 근데 코스피 종목이 못 올라왔냐? 아닙니다.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수는 왜 못 올라오냐? 반도체 빅2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빅2 빼고 다른 종목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다 회복되는 과정인 건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압도적인 종목은 없죠. 뭐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라고 해서 지수를 전체를 좌지우지는 하지는 않잖아요. 오늘도 알테오젠 떨어지지만 코스닥 지수는 버티는 흐름들을 보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에 많이 포진돼 있고 근데 코스피는 반도체 빅2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삼전 닉스가 가지 못하면 다른 종목이 올라가도 코스피가 견인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두 종목에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매력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접근하기 용이할까 뭐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투자의 중심은 좀 코스피에 두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이익에 주가가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할 것 없이. 근데 지금 밸류적으로 보면 여전히 코스피가 훨씬 더 싸죠. 코스피의 포워드 PER 5배 수준 그리고 코스닥은 30배로 전망도 하고 20배로 전망도 하는데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밸류 부담이 큰 것. 그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그럼 코스피 이익 다 반도체가 이끄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반도체가 압도적인 이익인 건 맞아요. 근데 반도체를 빼도 PER 12배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반도체 빼도 코스피가 훨씬 싸다. 그래서 중심은 코스피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 이제 국내 증시의 그 실적 견인은 수출주가 담당을 하고 있죠. 반도체, 화장품, 선박,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도 사실 아직까지는 코스피에 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대비 코스피의 매매 비중이 적게는 뭐 6배, 크게는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이저 수급들은 코스피를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좀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코스닥 지수는 올해 고점 대비 50% 급락 후에 이제 반등을 했죠.
물론 코스피도 고점 대비 40% 조정된 이후에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코스닥은 10년 동안 제절로 올라간 적이 없었고 코스피는 최근의 급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익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스닥 시장은 그 이익보다 유동성과 정책 효과에 민감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전망할 때는 코스닥 종목의 이익이 좋아지냐 이걸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나 정책 효과가 기대할 만한가 이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인데 지금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속도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대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CMA 잔고도 보면 한 92조까지 떨어졌거든요. 원래 한 100조 원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CMA 잔고도 조금 회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코스닥이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남아있기는 합니다. 코스닥 부양책 예전에 많이 내놨었는데 아직 실행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9월, 10월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뭐 연말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이 계획을 갖고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좀 남아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고 코스닥 종목을 일부 편입하는 전략이 가장 올바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 이야기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가증권 시장의 10,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커질 때 함께 이야기가 나왔던 게 3,000스닥을 달성할 것이다. 정부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1,000스닥도 조금은 힘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승강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또 코스닥의 분위기를 변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도 원래 코스닥이 계속 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삼전 닉스가 이제 달리거나 아니면 좀 물려서 레버리지 역효과가 있을 때 그때였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삼전 닉스의 변동성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을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구간이고요. 바닥댐이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인 부담이 있지만 절대적인 위치로는 현재 지수인 850포인트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해주신 코스닥 승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9월 달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종목 담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70종목일 수도 있고 뭐 100종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종목군일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코스닥 승강제 프리미엄 종목에 편입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성장성에 포커스를 두면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당장의 실적에 포커스를 두면 소부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총 상위에 담기는 섹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담기는 섹터의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잔류를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승강제 프리미엄의 편입을 염두에 둔 잔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협회 입장에서도 뭐 거래소에서도 뭐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코스닥에 잔류했을 때 어떤 메리트들을 꾸준하게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가 나오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한 ETF가 출시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분류되게 됐을 때 패시브, 그러니까 그 ETF를 추종하는 자금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에 이렇게 많은 자금을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승강제가 나오고 프리미엄군까지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정말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모았구나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길 때 이걸 기반으로 한 ETF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코스닥은 원래 외국인과 기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들어와줘도 부양 효과는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엄 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ETF가 형성되는지까지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연기금이 코스닥을 벤치마크에 편입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좋던 싫던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좋죠. 코스피는 안 좋아요. 근데 연기금이 코스닥을 아예 안 담으면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좋은데 연기금의 수익률은 왜 이러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벤치마크에 편입한 이유입니다. 물론 아주 큰 금액을 사기는 좀 어렵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그 운용하는 주식의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아마 코스닥을 의무적으로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 유입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70종목으로 한다. 그럼 70종목 ETF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코스닥 다른 종목보다 그 ETF에 포함된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릴 수는 있어요. 이건 부작용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억지로 일단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지수로 ETF가 들어오고 견인되면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일 테니까 지수 전체가 견인되고 그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다른 종목에도 눈길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수급 쏠림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 하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어도 일단은 가야 될 길이고 일단 프리미엄 지수가 편성돼서 ETF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까지도 수급이 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내일이죠. 장 마감이 되고 나서 시총 200억 원 미만이거나 주가 동전주인 그런 기업들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저가의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종목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는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코스닥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들어서 견조하게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건데요. 승강제 말고도 다른 뭐 정책들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승강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이외의 코스닥 부양 정책들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차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금융당국이 3분기 중에 그 국민성장펀드 2차를 판매할 것으로 보여져요. 몇 달 전에 이제 1차가 판매가 됐을 때 나오자마자 이제 완판이 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의 좀 손실을 막아주고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다만 투자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제 묶이니까 그거 하나가 단점인데 좀 긴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볼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타겟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종목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리가켄바이오에 5천억 정도의 직접 투자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국민성장 펀드가 나오게 되면 그 돈이 뭐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에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코스닥에 뭐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저리 대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코스닥 종목의 주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국민성장펀드 2차 출시도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또 임상삼성 특화펀드입니다. 네, 운용사 선정이 완료가 됐어요. 한국투자파트너스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기존에 1,500억 정도 예상했는데 1,700억까지 200억 늘려서 현재 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그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혁신 신약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 임상 3상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돼요. 60%의 비중을. 이건 강제입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 어쨌든 제약바이오주에 들어가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로 수급이 유입된다면 제약바이오주를 견인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가 제약바이오니까 당연히 이제 코스닥 시장도 같이 견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해외 유망 기업 유치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부양책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외 유망한 기업들을 조금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오 USA 2016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1대1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유망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스닥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득공제 1회에서 투자금의 10%까지 매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코스닥 관련된 세제 혜택 혹은 코스닥 잔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이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실적 대비 못 올라간 섹터가 딱 두 개 같아요. 엔터주랑 게임주 이 두 개 같은데 엔터주는 예전에 그 하이브는 코스피 종목인데 하이브가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급락을 조금 억울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SM, JYP엔터, YG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 바닥권을 충분히 다지고 실적적인 모멘텀도 좋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는 하이브를 빼면 PER이 11배에서 15배 거의 역대 최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고연차 아티스트가 사실 엔터사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저연차 아티스트의 활동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코르티스라는 신인 그룹이 상당히 많은 앨범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일릿도 최근에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SM과 YG 엔터 같은 경우 라이즈라든지 뭐 베이비몬스터, JYP 엔터는 엠믹스가 이런 주요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열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게임주입니다. 대형 게임주도 지금 PER이 8배에서 15배,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게임 시간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감소하기는 좀 어렵고 오늘 속보로 나온 부분이 구글 플레이에서 수수료를 최저 10%로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는 충분히 동력이 될 수 있고요. NC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상당히 많이 날아가고 펄어비스가 오늘 실적 발표한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됐는데 바닥권에서 살짝 실적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적 수치가 좋게 나온다면 펄어비스 추가 상승, 그다음에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내에서는 엔터주, 그다음에 게임주를 가장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 견조한 실적 속에서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의 승강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코스닥 시장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